한밤중의 울음소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불안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문을 열 때 우리는 바로 그 지휘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무언가 불확실하고 불길한 기운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파괴적인 심리적 공포와 초자연적인 환상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더욱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여러분을 몰입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불안한 긴장감을 함께 느껴보세요. 네, 알려드립니다. 곧 안내문은 학생 여러분께서 3년나 보내실 배치 고교에서의 학창시절을 돕기 위한 안내문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첫날 첫 수업은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와 함께 밥보로 자신의 담당이 될 학생들과 소통하며 유대감을 쌓으려 노력하실 겁니다. 이때 본 안내문을 함께 읽으며 유의사항도 같이 교육받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차지석이라고 소개하고 담당 과목을 소화하기라고 하며 본 안내문을 손에 들고 있지 않다면 즉시 들을 맞고 차상에 엎드린 뒤 아주 큰 소리로 기존의 선생님은 잠전에 돌아서 주십니다 하고 외친 뒤 그대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의 진짜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후 이선의 선생님과 차기서 선생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그 어떤 소문과 의문은 전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학교 모두 교실 내부의 바닥과 벽은 기본적으로 석재 재질입니다. 교실로 들어설 때 무언가 위험함이 느껴지신다면 바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살펴봤을 때 바닥이 나무로 된 재질이라면 즉시 그 자리에서 눈에 담고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부리가 를 외우시고 마음속으로 10초로 세신 뒤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실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저희 학교의 수학 선생님은 특별히 외부 강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학은 듣기 어렵고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으로 다른 의도는 없으며 최근 그 의미가 퇴색되어 좋지 않은 소문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번째, 저희 학교의 보안과 시설 보수 업무는 모두 외부 업체의 모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두뇌에는 기타급식 방문하는 무인 시스템 기술자를 제외하곤 정비원이나 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을 승리 아저씨라 밝히며 2학년 8번 담임 선생님께 무언가를 전달했다는 요청을 받으신다면 즉시 자리를 피해 교무실로 향하시거나 긴적이 많은 운동장으로 피하시죠. 저희 학교는 전 학년 10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학년은 모종의 이유로 8번만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비가 오는 날 어느 노인이 들어와 자신의 아들을 찾으러 왔다며 길 안내를 부탁한다면 학생 여러분께서는 교무실은 본관 1층입니다 라고 말한 뒤 큰 이상의 내용을 상가하시고 즉시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의 출입구도 하나이며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기 전엔 조직원들의 등원증이나 담당 교수에게 발급받은 조퇴 혹은 며칠쯤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내 시험이 끝나는 이틀 뒤 여러분의 성적과 전교 숫자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전교 숫자 3등 안에 드는 새 학생에게는 그에 관련된 처가 수업이 있습니다. 3명의 학생은 경무실로 와서 차기서 선생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실상 능력을 찾으시셨다. 분명 다음에 될 것입니다. 7번째, 저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및 기타 방과후 보충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참수와 마무리까지 모두 끝난 뒤 조직원과 학생 구분 없이 오후 5시 30분 이전까지 학교하고 또는 퇴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 출입문은 자동으로 잠겨집니다. 만약 오후 5시 30분 이후까지 학교에 남아있다가 출입문이 잠긴다면 출입문 넷조로 설치된 CCTV를 향해 양팔로 X 모양으로 만들고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구하러 갈 것입니다. 8번째, 저희 학교엔 성적 기간으로 인해 스스로 셋을 마감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슬도 크게 보고되었으며 학교 측에서도 안타까운 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집 구절 학생들이 그 학생에 대해 비원비어를 퍼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13년 전의 일이며 이족들의 입조를 따라 이 사건은 학교 측에서 엄청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학생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학생을 목격한다면 먼저 그 학생의 두목과 얼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해보 결과 비슷하지만 다른 교복을 입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라면 그 학생이 하는 모든 말은 유지하시고 가능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곤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학교 측에서 이 사항을 엄청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9번째, 저희 고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매년 10월에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단, 저희 학교는 계곡과 강 또는 그와 밀접한 지역으로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일사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수학여행 예정 한 달 전부터 배부되는 가정통신문에 단문인의 사인을 받아 제출하시되 먼저 배부되는 가정통신문에 목적지를 잘 보시고 계곡지나 강으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면 즉시 본 통신문은 담임 처장님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지 학생 여러분께서는 본 안내문의 수치를 잘 지켜 3년 동안의 학창 시절을 좋은 추억만 만족하시길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최근 5년만 안내문을 학교 측에서 추가하지 않은 항목이 매년 각 기당 항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항목 중 차기소 교사를 찾아오라는 그 항목이 존재할 경우 진도는 시험기간 전후로 일주일 단 학생의 동시 출입이 검토기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H 여자고등학교에서 첫자가 발생되었다. 첫 사적 신고 이후 화재는 정확히 3일 만에 진압되었다. 존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한 약 1000명, 전원 산환,
현장에 있던 소방단의 증언으로는 도끼를 나무로 진압해도 근처에서 새로운 도끼를 생겨나길 잠복했다고 한다. 그렇게 영물이 꺼지지 않았고만 닿던 차저가 정확히 3일 뒤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어들었다. 라고 증언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차세전 저장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될 요트박 한 대뿐이었다. 긴 화조로 인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정상이었지만 역시 비로소 정상이었군.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일부 복구하여 리신이 시장 안내문을 덮고 있다. 현재 이 모자를 중심으로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또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본 건물은 폐쇄되어 출입을 금지합니다. 하루빨리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만 그저 땀질림과 법적인 문제로 철거가 미뤄지는데 이상한 소문 때문인지 출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안내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을 들어가지 마세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여기는 접촉 사회지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들어오시게 되었다면 이 안내서를 꼼꼼히 읽으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 건물은 곧 철거를 앞두고 있어 전기가 이미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저로 계십니다. 엘리베이터에는 현재 1층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안전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느낌이 드는 건 착각입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1층이 아니라 다른 층이면 즉시 안내서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뛰지 마세요. 철거를 앞두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외기나 건축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 절대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층에서 끼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그 이상의 층에서 끼게 되면 거주자들을 탄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거주자라고 하는 자를 조심하세요. 거듭해서 말하지만 저도 예전이 건물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없습니다. 아마 노숙자들이 숨어들어 지내고 있나 봅니다.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즉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거주자들보다 발이 빠르길 바라면서. 다섯째, 자신을 건물주라고 하는 자를 조심하세요. 이 건물의 건물주는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거시가 나면 방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낮에는요. 낮에 이 건물에 출입했다가 자신을
건물을 찌르고 소개하는 자를 만난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곤 돌아온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건물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면 즉시 도망치세요. 이 건물에는 놀이터 같은 곳을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발이 빠지기를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을 눈치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검적합니다. 최대한 모른 척한다면 검적하지 않을 겁니다. 권하죠. 7번째, 이 건물은 거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상가 분반이 없습니다. 뭔가 가지였던 듯한 곳이라 흔적을 발견한다면 잘못 보실 겁니다. 즉시 건물에서 나오세요. 다른 그들의 전시 물품이 되고 않다면. 8번째, 마지막으로 제발 이 건물에 들어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회주입니다. 불합침입하는 분들은 전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서서히 몸에서 짐이 빠져간다. 가위에 누웠을 때처럼 바닥에 땀이 날 잡아당기는 것 같다. 더 이상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던 듯 땀은 나를 삼키려 한다. 어릴 적 내 꿈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친구들은 다양하다는 듯 검은색의 줄과 하얀색의 공과들로 이루어진 잔의 희망의 깃칸에 대통령, 과학자, 간사, 변호사 따위를 채워놓곤 했지만 나는 회사원이라는 세 글자를 쓰곤 했다. 지금의 당시를 떠올려 본다면 나이도 어렸던 것이 생각보다 참 성숙히 뜨거웠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멋들어진 앵목과 하얀 셔츠에 장식이 박혀있는 넥타이 낀, 많은 길을 걸어다녀 세월이 담긴 직통 있는 주름이 단 검정색 코돈, 태극기 시장에서 노릇하듯 긴 통닭을 봉투에 담아 손에 들고 가면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곤 스름난 내 턱을 볼을 비비며 따랐다고 웃어댈 때 이쁜 아내가 웃으며 식사하라고 말을 건네면 행복한 웃음을 짓는 두른 나서원. 이런 나의 장대 희망을 보며 아이들을 딸딸대며 웃어댔곤 선생님은 나에게 다가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꿈이 없는 아이구나. 내 꿈이 짓달떴다. 대통령보다 과학자보다 차학도보다 수준했던 내 꿈이 말이다.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단 하나뿐인데 그것마저 빼앗길 때 그 기분을 말이다. 난 회사원이 되었다. 내가 그리던 멋들어진 안목돈, 퇴근길을 마시는 통닭을 살 수 있는 그런 회사원도 아닌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곤 그 좋아하는 담배마저 합격해야 하는 쓰러져가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의 꿈이었지만 난 회사원이 되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자비하시죠. 감정 없는 딱딱한 말투, 한 점을 빨아들이지 않은 채 촉달을 느껴오준 반대는 190 넘기만 내뿜다가 내 손에 떨림 때문에
진 단대째로 때려서는 바닥에 떨어진다. 평소엔 아껴 핀다고 단난 태국 털독을 털어버리고 밑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다시 끼우고 있던 단대가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에서마저 가깝게 느껴진다. 그래, 당신은 이 상황이 짜증나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 꿈을 끼시고요.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 가게 보시고 밤을 지으시죠. 계속 그러셔봤자 나중에는 이 돈도 못 받게 될 거 잘 아실 텐데요. 저건 기웃습니다. 부탁하는 듯한 사잔하는 목소리로 배처로 표정을 지으면서 웃고 있지만 나 눈에 보이는 저것은 분명히 틀림없는 기웃음이다. 뺑소니였다. 굵고 번쩍거리는 반지를 손가락마다 다듬기고 최선노도는 고급 술잔을 든 채 다른 한손노도는 스치는 데에 전부 돈을 만지던 그 손으로 낸 뺑소니. 난 그놈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그저 기설하는 놈의 기순 가득한 얼굴만을 보았을 뿐. 그렇게 난 내 딸의 억울한 죽음도 풀어지지 못하고 돈에 헐떡이는 못난 아기가 된 채 두툼한 봉투를 손에 들고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치우스렀다. 걔 눈앞에 서 있는 두툼한 봉투에 두동자가 떨리는 내 자신이 치욕스러웠다. 그 작은 순간 둠과 딸 사이를 저울질하며 뜻과 시를 고민하던 발도 안 되는 벽시 같던 내 자신이 치욕스러웠다. 그러다 결국 그 돈을 손에 쥐고 나온 내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내가 흥금만 더 왔잖아. 천문과 사학가가 되었더라도 더 몇 차 듣겠을까. 또다시 내가 가진 단 하나뿐인 것을 빼앗겼다. 그 꿈이 짓밟혔을 때처럼 말이다. 그러다 문득 그때의 그 틈이 떠올랐다. 난 미친 사람처럼 혈압을 또 시작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 뭔가 따라 시작했을 때 지나쳤던 그 탕닭집. 난 배가 가진 단 하나뿐이 소중한 것과 맞바꾼 그 치욕스러운 굴투 속에서 숲의 한잔을 꺼냈다. 그러자 부사수를 둘 경기 없다면서 어쩔 줄 모르며 난처해하는 늙은 노타에게 잔돈 따위는 필요 없다고 저대로를 키워본다. 노란색 봉투를 담긴 통닭의 뜨거운 힘을 느끼고서야 정신이 들 것 같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양복에 구두를 신고 칸손에 통닭을 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장례식 때문에 태어나 처음 입어본 양복. 새 것이라 딱딱하기만 하고도 내가 어릴 적 그리던 그것과 틀리다. 나이가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쾌오리쳐 놀라운다. 여보, 나 왔어. 노란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봉투 속 콩닥 쪼가리들을 볼품없이 토해낸다. 간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바닥을 끌어내려 느낀다. 한참을 아내 얼굴을 바라보다 자다 흩어져 있던 동작 쪼가리들 중 다리 하나를 집어 굳어져 가는 그녀의 입 안으로 넣어준다. 차무니 안에서 고약한 냄새를 텀기는 잣도막짜리 단다리를 꺼내 이리에 물었다. 살모금이라 빨았을다. 필터가 타는 고약한 냄새가 올라온다. 난 저로 여기저기로 올라다
그녀의 목을 목줄과 같이 그어치를 내 목을 걸었다. 너무 가도 걸었던 탓일까? 마지막 순간 차고도 달버둥 치는 내 비겁한 몸도 가리는 자닥으로 느낀 게 치다. 그러다 우연처럼 내 아내가 누워 있는 옆으로 떨어졌다. 차선이 감기는 놈다.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작아져가는 내 귀에서 오래전 아이들의 깔깔대는 울음소리, 또 처사님이 속삭였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넌 꿈이 없는 아이구나. 주변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무슨 글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붉은색으로 씌어진 부적이 몇 곳곳을 닫혀있었군. 또 쌀감 터점을 짓고 있는 인연이 진열되어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위기에 압도당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은 꽤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가 짙은 담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말해봐. 이곳의 분위기로 봐서는 여자의 입에 물려있는 건 일반 담배가 아니라 곰방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지만 여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사실은 꿈 때문에 그러는데요. 남자가 조심스러운 어투로 말했다. 그런데 남자의 다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 여자가 담배를 떼고 입을 열었다. 1년? 아니, 3년 정도 된다. 여자가 말하자 남자가 한층 더 어두워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여자는 자신의 담배 하나를 남자에게 건네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랄따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을 뒤지 내신 남자는 조금이나마 진정된 듯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꿈을 꾸기 시작한 지는 거의 6개월이 다 돼가야. 맨 처음엔 그냥 단순히 안몽이로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야. 6개월 동안 반복되는 악몽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남자는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입이 물린 담배는 재빠르게 타들어갔다. 여자 또한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근데 이게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은 깨어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말하지. 꿈꿀 때는 진짜 목이 굳어버린다니까. 아, 진짜 무서운 건 질색이라서 공포도 못 푸는데. 그러자 남자는 떠올리기도 싫다는 듯 몸서리쳤지만 이내 담배를 다시 빨아들이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버릇한 남자의 담배다 끝까지 다 들어가 있었다. 감자를 심호흡을 한 뒤에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정신을 차리면 전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꿈속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이 크던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가장 욕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전 또 못 걷는다는 거예요. 미치겠듯이 무서운데 좀 더 감정돼요. 시작같이 어두운 창문 밖을 계속해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도 못 감고. 남자가 가끔씩을 들이마시며 설명을 계속했다.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며 여자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건 이번이 처음일 테니까. 남자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꿈이 속에서 몇 시렵 동안 모두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죠. 너무 상상해요. 꿈인데 사람이 어두운 곳을 처음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다 보면 눈이 익숙해져서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보이고, 그런데 이 찬삼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남자는 여자에게 담배 한 개를 더 줄 것을 요구했다. 여자는 순순히 담배컵을 열어 한 개를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곧바로 불을 붙이지 않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하얀 담배를 바라보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자는 알 수 있었다. 꿈이 처음 시작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창밖에서 천천히 뭐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씨발.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애썼다. 여자는 담배만 피워대며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남자는 신경질이 나는 것인지 단지 가려운 것뿐인지 연신 뒷머리를 긁어댔다. 사람이었어요. 사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 말이에요. 가시지 않는 창문 밖에서 저 꿈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개같은 사람인지 모르실 거예요. 변덕자도 가능지게요. 그냥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소복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쌍년이라는 눈을 마주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척박한 게 뭔지 아세요? 그만의 여자는 눈속을 짙게 울렸다. 이것이 바래보라는 제스처라고 생각한 남자는 비웃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입을 열었다. 그년이 그 쌍면이 절 보면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입이 찢어들듯이. 그리고 호봉에서 손을 들어올리면서 창문을 긁어대요. 그 소리가 씨발 그 소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식은 이 지옥 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꿈을 꾸게 된 길이다. 누구시였는지도 말이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그는 6개월 전의 일이었다. 그날은 먹구름이 끼어있던 탓에 아침부터 하늘이 어둑어둑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방금 전날의 날씨 예보에서는 비가 내릴 거라고 했는데 말이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아주 잦았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낮보다 한층 더 어두워진 밤거리를 걸으며 그는 모자를 굳었었다. 분명 검은색 모자였을 것이다. 머리는 이틀에 한 번 감는 게 두께의 가장 좋은 습관이다. 나는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는 모자를 쓰는 일이 잦았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귀차니즘에 찌든 자신의 행실을 좋은 단어로서 못 마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반쯤 떡진 머리를 항상 모자로 가리며 생활을 썼다. 그는 가려운 뒷머리를 긁으며 집안에 들어섰고 그날은 머리를 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현관에 들어서는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원래라면 가능한 아들이 있어야 할 때지만 그날 하루 동안은
외갓집에서 자고 온다 월세기 때문이다. 잠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생각보다 쓸쓸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신발을 벗기 전에 그는 잠장이라도 욕실로 달렸다. 짖고 싶은 생각이 강렬했지만 신발을 벗고 가란을 내려놓자 그의 몸은 자동적으로 침대를 향했다. 천근같이 무거운 몸뚱이를 침대 위에 던진 그는 땀이 흐르는 자신의 이마를 향해 손부채질을 하며 습관적으로 시력부를 화면을 바라보았다. 시력부 화면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하다고 느껴졌지만 그는 지금 이 포근한 유혹을 떨쳐낼 배짱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침대에 기대어 눕히고는 멍하니 시력부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문득 그는 시선을 창문 밖으로 옮겼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바깥을 마치 지금 자신이 두고 있는 이 방광과는 다른 세계로 느껴졌다. 창문 하나를 상에 두고 갈라져 있는 두 가지 세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깥을 계속 바라보자 뭔가 모관적인 느낌이 드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모자를 벗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리가 계속 간지러웠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자를 향해 천을 뻗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창문 밖을 향해 있던 그의 두 몸은 이 순간 엄청난 크기로 펼쳐냈다. 그는 성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힘없이 놓쳤다. 그냥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눈을통해 비춰지 그 감염이 그의 뇌 속으로 들어가 이식되는 그 순간 그는 집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고기 덩어리가 터지는 기분 나쁜 소리다.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그의 몸은 마치 소썸처럼 굳어버린 듯 가까워 동의 자세로 누워있었고 그의 두 눈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창문 너머를 근시하고 있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는 분명히 떴다. 앞으로 평소에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내는 엄청났다. 지름찬 밖으로 여자다. 떨어졌다. 요란한 사이렌소리가 들려온던 해가 뜬 다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때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있었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 그는 몇 시간 전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버튼을 경시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에 그 바톤.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뭐가 뿐이었다. 머릿속은 패리선택가 되었었다. 한 명 여자가 떨어졌다. 그의 집보다 높은 층에서. 그것도 머리다 아래를 향한 채. 그는 자신이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연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사람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자살한다면, 그리고 머리가 땅을 향해 떨어진다면 땅으로 추락할 시의 바람과 중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운명도적을 짓게 된다곤. 그래, 그게 전부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분명 그 여자는 자신을 향해 웃음짓고 있었다. 바람과 중력에 의한 웃음이 아니었다.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웃음 지었다. 마치 술래잡기를 하던 술래다 숨어있던 상대방을 찾았을 때 지을 만한 웃음이었다. 자랑과 중력이 더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줬던 웃음 중 가장 크고 가장 섬뜩한 종류의 웃음이었다. 떨어진 게 정말로 사람인지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아닌지 같은 생각은 방금 전 들려왔던 사이렌과 사람들의 비명 때문에 전부 사라지고 말았다. 사이렌 소리를 듣자 그는 칼려있던 정신을 하루 정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아직도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부터 그 빌어먹을 꿈을 꾸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3학년의 어린 아이였다. 기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문은 천천히 퍼져 그의 귀까지도 들려왔다.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녀가 자살한 이유는 척도킨이었다. 그것도 자살 사정을 아직 못했다. 그는 경찰도 아니었고 겉바트 내부 CCTV를 그것도 정찰의 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마음대로 볼 권한도 없었다. 그는 동네 아줌마들에 대한 내용을 엿듣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그녀가 죽은 이유가 아니었다. 왜 그녀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는가? 오로지 그것만이 목적이었다. 맨 처음 꿈을 꿨을 땐 당시의 기억이 남아있어 꾼 안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꿈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공포스러웠다. 매일 밤이 지옥 같았다. 깊은 잠에 들면 꿈을 꾸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면제를 먹은 적도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매일 밤마다 그를 반기는 그녀의 손짓은 날이 갈수록 기계에 저만갔다. 온몸이 피망이라도 든 듯 시퍼런 몸뚱아리로 손톱으로 창문을 긁으며 코고미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녀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의 손과 무릎은 이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도를 향해 꺾여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겨진 상태로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미칠 것 같았다. 반야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자 다음날 꿈꾸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었다. 누구에게 식사를 말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강건하다 겨우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여자였다. 어떻습니까? 쫓아낼 수 있었다. 긴 이야기를 마친 미식은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자는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반대를 피워댈 뿐이었다. 그는 여자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여자의 일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따랐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여자는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끈 다음 말없이 앉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왜 그러시죠? 쫓아낼 수 있으시냐고요. 그가 말하자 그녀는 다급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금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잔데요. 전 이대로 못 산다고요.
매일 밤마다 꿈치면서 저를 찾아대는데 어떻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전 잡지도 못한다고요. 그의 말에 그녀는 또다시 단대답을 꺼내왔다. 하지만 잠들까봐는 단대다.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는 자동적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쫓아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은 자기 머리 위에서 멈췄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가 묻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처음부터 했었어. 네? 네가 말한 그 여자 말이야. 네가 설명한 뒤로도 없었어. 네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였거든. 이 머리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연꽃에. 그녀의 말에 그는 흠칫하며 굳어버린 듯 말없이 자신의 머리 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욕 섞인 얘기를 듣고 있지 않았어? 나는 네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저 여고생 얘기를 듣고 있었어. 그게 무슨 웃겼어. 네가 열심히 짓거리는 말이랑 이 여자애가 떠드는 말이랑 전부 달랐거든. 그녀가 여기까지 말하자 그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을 한 번에 폭발시키는 듯 여전히 자기 머리 위로 시선을 향한 채 목청을 높이 시작했다. 그 딱자, 이 미친년이 노방졌어? 귀신이 보인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넌 그냥 내 뿔에서 큰 미친년이 안 나오게 할 방법만 찾으면 된다고 쌈이라. 그는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계속 자기 머리 위를 갈아보고 있었다. 이봐, 제 컵좀 닫아야지.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네가 말한 성폭행범, 네가 그 말을 꺼낸 순간부터 눈치챘어. 네 머리통 위에 있는 여고생이 시끄럽게 떠들어댔거든. 네가 저빈이라고. 귀신이 장난이 미쳤네. 사람보다 귀신 말을 더 믿는다고? 그의 말에 그녀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를 빼앗아 자신의 입에 물며 말했다. 살아있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있지만 죽으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 얘가 말하더라. 네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너 사실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지도 꽤나 오래됐다면서. 그날 먹구름이 끼었다는 것도, 네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다는 것도, 그다가 아내를 맡으리 외갓집에 간 것도 사칭말이군. 그러니까 차로가 지나도 가족들이 안 돌아왔지. 그럼 지금 그 가족들은 어디 있을까? 그러가 슬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소는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머리 위를 바라보던 그의 동공이 점점 팽창했다. 그의 눈으로 그 여자아이가 보이는 듯했다. 어둠에 익숙해진 투문이 어둠 속에 묻혀있던 물건을 비추듯이 기어있는 허공을 바라보던 그는 처음과 다른 점나라듯 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마치 잠을 들고 없다도 같이 그가 기절했다. 그가 기절하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머리 위를 쳐다보고 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 여고생 이름 알려둘까?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녀의 두 다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 다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그녀의 긴 머리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허공에 거꾸로 매달린 그녀는 그의 귀에 가져다 댄 입을 조용히 쏘쏘렸다. 이식은 자신의 생활이 언제부터 꼬여갔는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분명 그가 자신이 일해오던 회사에서 해고 다녔던 그날일 것이다. 먹구름이 짙게 껴 아침부터 오죽오죽하던 바로 그날. 그날 민식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시켰다. 그건 어디까지나 실수였다. 아주 잔혹하고 기극적인 실수. 끓인 물을 다시 집어담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자살이었다. 자신에겐 살아갈 용기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내와 아들의 시체를 화장실 욕조에 처박아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민식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 다음엔 20층 버튼을 누르고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나와서 뛰어내리는 모든 것이 들뜨었다. 그렇게 마음먹은 그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리고 그는 그 소녀를 만났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한 그다. 그 소녀를 보고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가난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이 시층이 아닌 이름조차 모르며 소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리곤 그날 새벽2시 그와 그 소녀는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심한 밤이 꼭대기까지 장한다. 용이 아플 정도로 나열된 노트의 숫자들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다. 난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필사적으로 찢어낸다. 노트 깃두기를 진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간다. 종이 찢기는 소리가 거슬리지만 이 손을 멈출 수도 없다. 그러다 어느새 나는 찢겨나간 종이로 메꿔졌다. 그저 기뻐 말 같지도 않아서 해. 동생이 열심히 한다는 공표다 이런 거였다냐. 난 녀석을 기뻐하지 하지 않았다. 그러다 차성은은 이 헛달단을 달리기 위해서 다른 노트를 꺼내 찢는다. 동생에 대한 믿음도 같이 찢긴다. 의미는 없었다. 그동안 보내준 대학 등록금과 산학기들을 전부 로또를 사곤 로또분으로 연구하는 데 쓰였다니. 밤지하자 찢다. 창문 너머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그러다 무심코 창밖 끝 달아불이 다양한 브랜드의 운동화들이 발맞춰 집에 간다. 동생이 갖고 싶어하던 브랜드도 보인다. 창밖에 보이는 발걸음들은 사뿐. 마치 좋은 일이 있는지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인다. 그러다 난 바닥에 주저앉았다. 네. 걱정하셨어요?
배가 메시지 배와 달라며. 동쌤은 1학기를 제외한 다른 학기 동안 단 한 번도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 카지노 등록금과 생활비는 강력 꼬박꼬박 이통씩도 줬었다. 머리도 좋고 공부할 뜻도 있던 따라 대학에 꼭 보내주고 싶었다. 부모님 오시자라 직접 집을 돌아다니며 눈칫밥 먹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내 동생.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서 숙식하며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하며 지원해줬었다. 누나에게 늘 미안하다며 좋은 직장 들어가서 보답하겠다는 그때의 동생 얼굴이 떠고 간다. 눈물이 났다.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난 믿을 수 없었다. 그 누나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부터 했다. 동생의 자취방을 찾아놨을 때 배가 더 지친다. 도끼질, 롯도 용지들, 그리고 비식품들,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열심히 롯도를 분석했을 이 롯드. 눈물 때문에 흐려진 시야로 부글부글한 그 시가 들어온다. 팥바람을 건져와 덜덜 떨려도 손을 못 붙이던 눈물을 닦았다. 롯도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롯도를 채울 수 있을까? 날 힘없이 노트를 펼쳐놓았다. 쓸모없는 노트라는 걸 알지만 천천히 넘겨보았다. 다음 로또 번호로 예측하는 숫자부터 이때는 당첨이 많이 난 로또 면당치 전, 또 감압이 좋은 숫자, 로또에 좋은 미신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로또에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가장 인상 깊은 건 로또에 좋은 꿈들이었다. 똥꾼, 괴식꾼, 하늘이, 할아버지 된 저장님이 넣은 꿈이 좁다고 쓰여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자기는 가모님 얼굴도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서 꿈을 꿀 수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많이 아시는 듯이 동생 난 원장은 나에게 혹시 부모님 사진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이래서 부모님 사진 있냐고 누구뿐 물었나 보다. 콧따라 표정으로 초점이 흐린 번한 눈으로 탁배이지를 뚫어져라 미시했다. 희망이 사라졌다. 꼬대를 들고 춘장을 달아버리 골판이가 생겨 지저분한 천장이 부었다. 날씨가 생각보다 좋아 짜증이 났다. 절망감과 계신다. 또한 분노와 억울한 온갖 수많은 감정들이 비서뜯다. 나도 씻고 싶었다. 뚜엔드 분노가. 그의 동생 정은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흉만에 누나의 낡은 신발을 보았다. 불질한 김새를 느낀 정은은 누나 신발 옆에 조심스레 운동화를 벗었다. 분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가 덜무된 하얀 브랜드의 운동화다. 누나의 낡은 신발 옆에 놓였다. 고개를 돌리니 누나가 단치야 차틀에 먹을 메고 있다. 누나가 보낸 문자 그대로 같다.
덩 떠있는 누나의 두 발 밑에는 뱀보가 놓였었다. 잘자. 누나가 꿈에서 끝도 번호 알려줄게. 전하는 이제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한다요?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만의 이론이나 의견이 있으십니다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여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와 불안감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밤중의 울음소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기를 바랍니다.